세계적으로 알려진 한 영국 학자가 있습니다. 최근 그가 오래전 영상에서 한국을 언급한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가 알아야 할 숨겨진 저력가장 가능성 넘치는 땅이라고 극찬했던 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순히 한국을 좋게 평가한 외국 지식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려 25년 이상을 자국에서의 안정된 삶 대신 이곳 한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그의 어린 손녀마저 한국의 특별함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길 바랄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한국에 매료시킨 걸까요? 그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 놀라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자민입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인류학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요 며칠, 꽤 오래전에 제가 참여했던 BBC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한국 인터넷에서 때 아닌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영상 속 젊은 제가 한국을 두고 세계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잠재력, 혹은 가장 저평가된 가능성의 땅. 이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며 한국을 좋게 말한 외국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벌써 25년째 이곳 한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적인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도 한국 사람이고 이곳에서 저희의 삶을 일구었죠. 생각해보면 영국의 안락한 교수직과 학자로서의 명성 대신 한국에서의 치열하지만 역동적인 삶을 택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제 피 속에 한국인의 정과 한이 흐르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니 말 다 한 셈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태어난 손녀에게조차 한국의 특별함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니 이 정도면 저도 영락없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아닐까요? 제 정체성은 여전히 영국 신사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한국과의 만남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운명과 같은 이끌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연구해왔지만 한국만큼 제게 깊은 영감과 성찰의 기회를 준 곳은 없었죠. 특히 한국의 격동적인 현대사, 그 압축적인 성장과 민주화의 여정은 한 명의 인류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과거 영상의 재조명이 쑥스럽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의 진정한 저력과 매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제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특정 사건이나 현상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땅이 겪어온 장대한 역사의 무게와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의 힘에 대한 깊은 존경심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소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98년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던 때였어요. 20세기 후반 아시아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연구하던 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친 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흥미로운 변화를 겪고 있던 한국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를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휘말려 국가 전체가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잠겨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기업 부도 소식이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깊은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영국의 비교적 안정된 사회 시스템에 익숙했던 제 눈에는 이 작은 나라가 과연 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깊은 의구심이 들었죠. 솔직히 말해 인류학자의 냉철한 시선으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모든 예측과 분석을 무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부치를 들고 나와 줄을 서는 모습은 제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마저 느끼게 했죠. 돌 반지를 든 젊은 부부, 결혼 반지를 빼어 내놓는 중년 여성, 평생 모은 금비녀를 건네는 할머니까지.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위기 앞에서 공동체를 지키려는 비장한 결의와 연대의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사회운동을 연구해왔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귀중품을 내놓아 국가를 구하려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광경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한 저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단순한 경제 회복 캠페인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적 에너지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는 분명 교과서적인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 연구자가 아니라 이곳에 머물며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이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죠. 금모으기 운동은 제게 한국인의 놀라운 저력과 위기, 극복 DNA를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자 제 인생의 항로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끈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인류학 연구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어가던 중 저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의 아내는 민속박물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죠. 저희는 한국 사회와 문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국제 결혼에 대해 걱정 반, 응원 반의 시선을 보냈지만 가장 큰 산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어머니, 저의 예비 장모님이셨죠.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의 강인함과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분이셨지만 하나뿐인 귀한 딸이 파란 눈의 이방인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한국의 제사나 명절 같은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심지어 제가 결국 딸을 영국으로 데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문화와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른 외국인 사위에 대한 깊은 불신이 느껴졌죠.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장모님의 걱정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점잖은 영국 신사 스타일로 옷을 차려입고 선물까지 준비해 찾아갔지만 첫 대면에서 느껴지는 장모님의 강렬한 분위기와 식사 내내 이어진 날카로운 시선에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젓가락질은 제대로 하는지, 결혼하면 어디서 살 것인지 등 저를 탐색하는 듯한 질문들이 이어졌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한국에서 살 것이며 아내가 있는 이곳이 이제 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제야 장모님의 매서운 눈빛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굳게 닫힌 장모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 고민하던 제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죠.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무작정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서툰 솜씨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추에 빨간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무심한 척 갓 버무린 겉절이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그때까지 먹어본 김치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그 감탄을 숨길 수 없었고
복스럽게 김치를 받아먹는 제 모습에 드디어 장모님께서 얼음장 같던 표정을 풀고 환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의 표정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마침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김치를 더 먹으라며 한 통 가득 담아주시는 모습에서 저는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한 김치 한 조각이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따뜻한 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깊은 유대감과 관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죠. 장모님의 마음을 얻고 가정을 이루면서 저는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국 사회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저의 인류학적 호기심을 자극했던 주제, 바로 한국의 경이적으로 높은 문해율과 교육 성취도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문맹률 추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이 단기간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문맹 퇴치를 이뤄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사례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수세기에 걸친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반면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국가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국민이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온 국민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문자를 습득하고 지식정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주저없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꼽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기 수단을 넘어 인간의 발성, 원리를 그대로 담아낸 지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죠. 소리나는 대로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사용자 친화성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발명품 덕분에 한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문맹을 극복하고 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 발전에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어요. 이러한 저의 연구 결과는 단순히 문헌 자료에만 기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착 초기, 저는 직접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녹아들기 위해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했었죠. 나름대로 언어에는 소질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첫 수업부터 저는 젊은 한국 학생들의 엄청난 학습 에너지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강의 내용을 빨아들이며 노트를 빽빽하게 채워나갔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숨겨진 의미와 구조를 파고들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녁이면 텅 비기 일수인 유럽의 대학 도서관과 달리 한국의 도서관은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어 선생님이 내주신 신문기사 요약 과제였어요. 저는 겨우 두세 문장으로 내용을 간추려 제출했지만 다른 한국 학생들은 마치 학술, 리포트처럼 완벽한 논리 구조와 깊이 있는 분석을 담아 제출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과제물은 단순한 요약을 넘어선 심층적인 탐구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높은 IQ 때문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망,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집념이야말로 한국을 오늘날의 교육, 강국으로 만든 진정한 비밀 엔진이라는 것을요. 저의 인류학적 탐구는 한국의 역사와 교육열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또 다른 경이로운 현상, 바로 IT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확산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인터넷은 일부 전문가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유물에 가까웠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 초강대국으로 변모했죠. 저는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에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하자마자 웹페이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속도에 저는 제 노트북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영국에서는 로딩바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몇 초 혹은 몇 분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어요. 이메일에 대용량 파일을 첨부해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 온라인 동영상을 버퍼링 없이 시청하는 경험 등 모든 것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초고속 통신망이 특정 기관이나 부유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작은 카페, 공원 벤치, 심지어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형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정보 접근성의 민주화를 이룬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빠른 수용력 또한 저의 연구 대상이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되면 바로 다음 날 길거리에서 그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얼리 어답터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때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했던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갤럭시 시리즈를 선보이며 단숨에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것은 한국 IT 기술력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가끔 영국에 방문할 때면 여전히 구형 피처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며 한국의 초등학생들조차 최신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학습하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현실에 새삼 놀라곤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IT 발전상은 저의 사랑스러운 손녀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영국 학교로 돌아간 제 손녀는 영국의 느린 인터넷 속도와 친구들의 구형 스마트폰을 보며 일종의 영문화 충격을 경험했다고 하더군요. 학교 발표 시간에 제 손녀는 자신 있게 한국의 스마트폰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어요. 손녀의 발표는 영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미래 지향적인 면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녀의 발표는 한국이 이제 혁신의 선두주자이며 다른 나라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의 진가를 알리는 작은 전도사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손녀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인류학자로서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비교 연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 특히 역사 인식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사회 일각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축소하고 심지어 한국 병합이 마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가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상호 이해를 저해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또한 문자 체계만 보더라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복잡하게 혼용하는 일본어와 달리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한글 덕분에 한국이 높은 문해율을 바탕으로 지식, 정보 사회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저의 역사 인식은 제 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손녀는 영국의 국제학교 역사 발표 시간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루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특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축소하고 부정하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들었어요. 발표 중 한 일본인 남학생이 나서서 일본은 이미 사과했고 한국이 과거사에 너무 집착한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손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보여준 철저한 과거사 반성과 비교하며 일본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시도를 논리적으로 지적했다고 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행위를 예로 들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교실에 있던 많은 다른 국적의 친구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하니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손녀의 모습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토론이 감정적으로 흐르자 중재하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유도하고 역사 왜곡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면서도 양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삶은 저를 자연스럽게 이 땅의 농업과 자연환경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특히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는 한국 인삼에 매료되어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사계절과 큰 일교차라는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땅의 기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6년을 기다리는 독특한 재배 방식과 농부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결합되어 세계 최고의 인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농부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인삼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한국인의 정신력이 우리 농산물의 특별함을 만드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시골 마을을 방문하여 서툴게나마 농사일을 돕고 푸짐한 시골 밥상을 함께 나누며 느꼈던 따뜻한 정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이었죠. 이러한 한국 자연과 음식에 대한 관심은 제 아내의 예기치 못한 암, 투병을 통해 더욱 절실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에서 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던 아내는 극심한 부작용으로 식욕을 잃고 급격히 쇠약해졌어요. 그때 장모님이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신 뜨끈한 장국밥, 영양 가득한 삼계탕, 그리고 귀한 6년근 홍삼달인 물이 기적처럼 아내의 입맛을 돋우고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담당 의사조차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건강을 되찾는 아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힘을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온몸으로 절감했죠. 이 모든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저는 최근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몇몇 단점과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저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나라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특히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 뜨거운 열정, 놀라운 끈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저는 한국과 저의 조국 영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공감과 감동을 표해 주었고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저의 생 또한 이곳, 제가 사랑하는 나라 한국에서 보낼 것입니다. 이토록 매력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연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며 저의 작은 전도사 손녀가 지금처럼 올바른 시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현명하게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년간 한국을 깊이 사랑하고 연구해온 영국 인류학자 에단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IMF 위기 속에서 발견한 한국인의 저력부터 문화의 벽을 넘어선 가족의 정, 한글과 IT 기술의 놀라운 힘, 그리고 아내를 살린 음식의 치유력까지 에단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잊고 있던 우리 안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에단님의 진심 어린 애정과 통찰력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땅과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